안녕하세요. 지원지원쌤이에요. 오늘은 동아시아사 개념 강의 15강 10단원 서양 문물의 수용 파트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자, 여기는 어떤 걸 배우는 단원이냐면 우리가 9단원부터 본격적으로 근대사에 접어들었죠. 이 근대 이후로 동양과 서양이 본격적으로 더 활발하게 교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동양의 질서와 서양의 질서가 달랐다면 동양의 질서와 서양의 질서가 합해지는 순간이 근대부터인데, 이제 이때부터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 여기 보면 서구적 세계관인 만국공법과 사회진화론, 그리고 서양 철도, 서양의 시간 개념, 그리고 서양의 교육제도, 서양의 신문제도, 이런 게 동아시아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저희가 배워볼 겁니다. 우선 시험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서구적 세계관에선 만국공법이 예전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만국공법이 2023학년도 수능 17번에 등장을 했었는데, 요 만국공법을 알려주고, 너에게 만국공법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고, 중국은 만국공법을 어떻게 활용했고 일본은 만국공법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개념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징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제법 지식이 없어서 많은 곤란을 겪었던 가를 중국, 이 만국공법을 새로 수립된 정부의 근대화 정책을 정당화하고 서구와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한 나를 일본, 이렇게 해서 만국공법을 알려주고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물어봤던 문제예요. 그래서 만국공법이나 사회진화론은 이렇게 문제가 출제될 거고요. 나머지 철도, 시간, 교육, 신문은 이제 무조건 연도 문제. 너 이거 몇 년도에 들었는지 알아? 무조건 연도 문제. 알겠죠? 그래서 요 10단원에서는 서양 문물의 수용 단원에서는 연도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요. 한 90% 이상이 연도 문제고, 아까 같이 좀 독특한 경우에 만국공법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여성과 청년 내용도 꽤 많은데 의외로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기본 개념만 좀 알아보고요. 그리고 개항장 단원도 있는데 여기는 지역사 문제를 엮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개항장의 특징 보고 저 뒤에 맨 마지막 단원 가서 또 지역별로 정리하면 수능에서 대비하는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질문 있나요?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여러분 그 의견 남겨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EBS 분석서를 어떻게 할까 했는데, 제 이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수업 오래 듣는 분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4월과 7월에 분석서를 내달라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입장에선 그쵸? 어쨌든 지금 동세서 컨텐츠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제 통사로 넘어가고, 이제 동세사 컨텐츠는 많이 더 없어지죠. 기존보다 원래 없었는데, 저도 뭐 통사, 한국사 준비하고 있지만 동사, 세사 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꼭 수한 분석서까지 제가 잘 준비하도록 하고요. 기출 교재는 지금 동사는 완성이 됐고 세계사가 아마 1, 2주 내로 완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빠르면 1월 말, 늦으면 2월 첫째 주에는 일단 전자책으로 판매를 할 것 같고요. 종이책도 제가 곧바로 기출까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확실히 그 종이책 가격이 부담스럽다는 학생들이 좀 있더라고요. 정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이게 마음 같아서는 대량으로 찍고 가격을 낮추고 싶은데 이제 제 상황상 그럴 수가 없어서 안타깝게 좀 그 교보문고 바로 출판 서비스를 이용해서 좀 단가가 비싸게 판매될 수밖에 없는 점, 그 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종이책 제가 전자책 인쇄도 가능하게 했으니까 이제 종이책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인쇄해서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요. 이제 할 얘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적 세계관은 서양의 세계관, 즉 서양의 국제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는 저희 여러 번 배워왔죠. 동아시아의 가장 기본된
국제질서 세계관은 뭘까요? 조공책봉 관계예요. 근데 이제 그 조공책봉 관계가 무너지고 근데 들어서 이제 서양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서양의 국제질서는 어떤지, 그리고 이걸 각 동아시아 국가들이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만국공법. 만국공법이 무슨 뜻인지부터 볼게요. 만국공법은 국제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국제질서를 정리하는 국제법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거래든 뭐 조약이든 이렇게 관계를 맺을 때는 국제법에 기반을 하죠. 그 국제법이 이 당시에는 만국공법이었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만국공법은 국제법이다. 당시 국제법. 그 헨리 휘튼이라는 미국 법학자가 국제법 원리라는 책을 편찬했고요. 여기에 국제법의 내용을 담았어요. 근데 이 헨리 휘튼의 국제법 원리라는 책을 윌리엄 마틴, 미국 선교사인 윌리엄 마틴이 한문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후에 이게 동아시아로 전파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윌리엄 마틴이 법학자 휘튼의 저서를 번역했다 이렇게 등장을 하죠. 이게 그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저 마틴이 휘튼의 책을 번역했다 해서 요거가 만국공법이었다 이렇게 알아차리면 됐었습니다. 아시겠죠? 이 국제법 만국공법의 특징은 서양 국가들이 국가 간 적용하는 국제 질서인데 국가 사이에 대등한 관계가 원칙이에요. 근데 말만 대등하지 이 당시 서양 국가들은 그 여러 국가들을 세 단계로 분류했어. 첫 번째가 가장 좋은 문명국, 그 다음이 반문명국, 그리고 마지막이 미개국. 좀 약간 떨어지는 국가란 얘기죠. 그래서 말만 대등한 관계가 원칙이고요. 실제적으로 국가를 이렇게 세 분류로 서열을 한 다음에 문명국이 미개국, 문명국이 반문명국을 침략하는 걸 합리화했어요. 이해가죠? 문명국이 미개국을 다스려서 미개국을 문명국으로 이끌어주는 게 당연하다. 이게 제국주의의 합리화 원칙이었죠. 그래서 만국공법 역시 제국주의에 활용됩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침략이나 불평등 조약에 합리화돼요. 그러면 이걸 만국공법을 한중일은 어떻게 활용했는지 한번 볼게요. 중국은 이 서양과의 교섭에 활용을 해요. 그래서 서양 애들의 서양과 관련된 뭐 조약들을 이 만국공법 안에 묶어두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합니다. 다만 중국은 계속 중화 사상을 유지해요. 그래서 만국공법은 대외 관계에서 실무 지침서나 참고 문헌 정도로만 활용을 합니다. 오늘따라 글씨가 영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그 다음 한국 보겠습니다. 이 만국공법에 상호 주권 보장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은 각각의 상대방의 주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국의 중립조항인데 이거를 일본 침략을 비판하고 주권 보장 수단으로 활용을 해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당시에도 이 내용을 활용해서 조선이 자주국임을 주장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강대국이 더 잘 나갔다. 강대국이 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던 시대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더 심했거든요. 당연히 이 만국공법, 이 국제질서를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약소국들은 이 만국공법을 활용한다 해도 별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영국은 당연히 당당하게 거문도를 점령했고요. 그리고 청나라가 내정 간섭을 계속했죠. 그래서 조선은 이 만국공법이 별 효과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일본은 서양과 맺은 불평등 조약 개정하기 위해 활용을 했고요. 서양 문물을 따라잡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 중심 국제 질서 거부에 활용을 해요. 그래서 청일 수호주의교 우리 구단원에서 배웠죠. 체결해서 청과 대등한 관계를 규정하고요. 이걸 주변 침략 정당화에 활용해요. 아까 봤었죠? 여기 국가를 3등분 했기 때문에 세 가지로 서열화했기 때문에 주변 침략에 많이 활용을 했다고 만국공법을.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 같은 조선을 침략할 때 만국공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만국공법의 내용이에요. 잘 정리해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진화론 보겠어요. 사회진화론은 허버트 스펜서라는 인물이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선 내용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사회진화론은 자연의 약육강식과 자연 도태의 원리는 인간 사회에 적용해요. 그래서 인간과 사회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많이 들어봤죠? 뭐 과학 시간이라든지 세계사 하는 친구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 자연을 보면 그 육식동물들, 강한 육식동물들이 약한 초식동물들을 잡아먹죠. 결국 그 강한 동물들만 살아남는다. 약한 동물들은 죽기 마련이다. 이게 양육강식이나 자연 도태예요. 자연에서는 그게 자연의 질서였는데 그거를 인간 사회도 똑같이 적용을 한 겁니다. 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인물이. 그래서 사회도 마찬가지다. 강한 강대국들이 약한 약소국들을 침략하는 건 당연하다. 인간과 자연은 같기 때문에 인간도 자연과 마찬가지로 강대국이 약속을 잡아먹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회진화론의 개념이에요. 이게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 침략, 즉 제국주의 침략의 정당화가 됩니다. 그래서 서양 국가들은 사회진화론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 약소국들을 식민지화하게 해요. 여기까지 이해 가죠? 동아시아는 이 사회진화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자아강, 그러니까 스스로 강해져야 됐다. 서양 열강들이 침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도 사회진화론에 입각해서 강해져서 강대국이 되자. 이런 논리로 동아시아는 사회진화론을 수용합니다. 오케이? 그럼 이 사회진화론도 한중일에 어떻게 퍼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옌프라는 인물이 청일전쟁 지고 나서 충격을 받고 이 진화윤리, 사회진화론의 내용을 담은 진화윤리라는 책을 번역을 합니다. 그게 천연론이에요. 이 천연론도 연도 선지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번역된 연도 1898년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천연론에서는 중국이 세계 경쟁에서 승리와 힘이 필요하다고 주장. 중국도 강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양치차오 역시 국력 강화를 주장했고요. 변법자가 운동의 사상적 기반으로 사회진화론을 선택합니다. 다음 한국엔 양치차오의 영향으로 조선으로 유입이 됐대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조선의 개화파들을 수용을 하고요. 이게 애국개몽 운동에 영향을 해요. 그리고 이게 영향을 줘서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합니다. 혹시 한국사 때 우리 이거 다 배웠는데 기억나나요? 괜찮아요? 다 까먹은 거 이해합니다. 특히 여기는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때 배웠는데 사실 2년 지났으면 다 까먹죠. 그래서 애국개몽 운동이나 실력 양성 운동이다 내용은 똑같아요. 교육과 산업을 일으켜서 국력을 향상시키자. 국민들을 좀 똑똑하게 만들고 강한 여러 잘 나가는 산업들을 육성해서 국가의 경제적 힘을 향상시키자가 둘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애국개몽 운동은 다만 나라 뺏기기 전 구한말 대한제국 때부터 전개됐던 운동이고요. 나라가 뺏긴 이후에 조선이 일본에게 나라 뺏긴 이후에 전개된 운동은 실력 양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근대 시대 때 그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그 사회진화론 바탕으로 애국개몽 운동이랑 실력 양성 운동이 전개됐다. 조선도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를 받아들이자 주장했고요. 대표적으로 사회진화론을 주장한 인물이 유길준이랑 윤치호라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의 가토 히로유키라는 인물이 자유민권 운동을 비판해요. 그리고
민족국가 확립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일본 백성들의 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강력한 하나로 뭉쳐야 되는 민족국가가 중요하다. 그 민족국가를 확립하고 저기 서양 여러 제국주의 열강들을 따라잡는 것이 일본의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가토 히로유키가. 이를 위해 천황에 대한 충성 복종이 필수다. 무조건 천황 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제국주의 팽창을 가속화하자. 그리고 일본도 잘 나가는 국가니까 제국주의 팽창하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후쿠자 유키치라는 인물도 국제관계에서 힘의 논리가 더 크다고 주장을 하고요. 예, 일본 제국주의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사회 진화론까지. 사회 진화론은 특히 좀 인물별로 한번 봐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서구적 세계관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지금 오늘이 1월 25일이에요. 일요일인데, 이번 주 진짜 너무 추웠죠. 그리고 다음 주까지, 1월 마지막 주까지 너무너무 춥대요. 여러분, 요즘 그리고 학생들 이 날이 너무 춥다 보니까 감기나 독감 걸리는 학생들이 많던데, 건강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이거 아프면 확실히 공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프면 안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마스크 꼭 끼고 옷 진짜 따숩게 입고 그냥 어디 다니지 말고 그냥 조용히 뭐 학원이든 독서실이든 스카든 거기만 왔다 갔다 하고요. 만약에 아프면 그냥 차라리 빨리 푹 쉬세요. 하루 이틀 빨리 푹 쉬어서 낫고 공부하는 게 낫지. 아픈 상태에서 괜히 공부하면 공부도 안 되고요. 몸도 늦게 나아요. 그러니까 질질 끌리는 거지 아픈 상태가. 그래서 얼른 푹 쉬고 낫는 걸 추천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철도와 시간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무조건 연도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철도 보겠습니다. 철도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 잘 안 나와요. 그래도 우리 또 혹시 모르고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또 이런 거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좋잖아요. 교양 쌓기에. 우리 또 다들 또 역사 재밌어서 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철도는 이제 근대 이후 서양과 접촉하면서 확실히 이제 동아시아에 부설되기 시작합니다. 철도의 장점은 인구 이동과 물자 유통이 빨라지죠. 훨씬 빨라지겠죠. 걸어가는 것보다. 그리고 원활한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활동 공간과 시야가 확대돼요. 당연하죠. 우리 그전에는 평생 부산에만 살았었을 텐데 철도가 생기면서 저기 서울도 가보고 그리고 원산도 가보고 인천도 가보고 의주도 가보고 사람들 시야가 넓어지잖아요. 그래서 여행이 그런 효과가 있듯이 당시에도 사람들이 기차가 생기면서 시야가 많이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철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철도는 딱 몇 시 몇 분에 출발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동아시아는 2시간 단위로 시간을 쟀어요. 이건 몇 시? 자세히 나도 모르겠어. 이름을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자시, 뭐 무슨 시. 그래서 이 2시간 단위로 시간을 쟀단 말이다. 근데 이제 철도 출발하는데 2시간 단위로 시간을 잴 수는 없잖아요. 딱 정확히 몇 시 몇 분에 출발해야 되잖아. 그래서 근대적 시간관념인 24시간 주 7일제 시간관념 확산에 철도가 기여를 합니다. 아시겠죠? 한계는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도구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걸 다 일본이 깔아줬거든요. 우리나라 철도는.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의 뭐 여러 가지 자원들을 뺏어가기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를 거쳐서 만주를 침략하기 위해서 철도를 깐 목적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철도의 장단점은 이렇다. 그러면 이제 각 국가별로 철도 부설된 연도를 볼 건데 작년에 철도 문제가 등장을 했죠. 근데 확실히 중국의 철도는 잘 안 나와요. 한국과 일본의 철도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또 언제 나올 줄 알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은 초기엔 철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대요. 그래서 철도를 세울까 말까에 대한 찬반 논쟁이 심했대요. 그래도 1889년에 철도 부설 기본 정책이 확정되고요. 민간 지방에 철도 부속권을 개방해요. 근데 이거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신의 혁명이 일어났죠. 그래서 1876년에 상하이 철도 부설하고요. 타이완은
일본이 그 1908년 요 남북철도를 부설합니다. 오케이. 이 정도, 요거 연도만 알아도 됩니다. 그 다음 한국 볼게요. 일본이 조선의 모든 철도를 깔아줘요. 그래서 일본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요. 그래서 철도 부설 과정에서 의병들이 철도를 공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의 철도는 경인선이 최초로 부설되고요. 여기서 경은 서울이에요. 아시겠죠? 서울부터 인천까지. 그리고 러일 전쟁 도중에 경부선, 경의선이 부설됩니다. 의주가 어디냐? 여기 북한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북한에서 중국 넘어가기 전 북한의 끝자락을 의주라고 해요. 그래서 경의선도 이제 부설됩니다. 요거 알아둬야 되고요. 아시겠죠? 일본에서 나오는 철도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쿄 요코하마 철도입니다. 시험에 한 4,500번 나왔으니까 알아두세요. 연도도 알아야 되고요. 도쿄랑 요코하마에서 부설된 것도 알아야 돼. 그래서 도쿄 요코하마 지역 문제로도 심지어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1905년에 동서 관통철도도 부설하고요. 러일 전쟁 승리 이후 남만주철도 부설권도 확보를 해서 이걸 발판으로 만주 침략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철도의 부설에 따라 근대적 시간관념이 동아시아에도 퍼집니다. 그래서 주 7일 24시간제가 확립이 되고요. 이 24시간제 주 7일 그리고 달력도 태양력으로 바꿔요. 기존의 동아시아는 모든 달력이 음력이었어요. 달을 기준으로 했는데 서양 애들은 양력이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양력으로 바뀝니다. 태양력으로. 우리도 지금은 양력으로 쓰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여기서는 뭐 이거 진짜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근데 뭐만 외우면 되냐면 연도만 외우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중국은 중화민국 수립 이후에 1912년부터 태양력을 사용했고요. 한국은 일밀개혁 이후 1896년부터 양력 사용했고요. 일본은 1873년부터 양력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 연도 무조건 암기. 오케이? 그 다음 교육과 신문 보겠습니다. 신문부터 볼게요. 신문은 역시 도입된 연도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뭐 신문의 역할 간단히 볼게요. 소식도 전달하고요. 국민도 계몽하고, 그러니까 여러 지식들을 알려주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국민들이 많이 배우고 계몽도 하고요. 여론도 주도하죠. 뭐 일본이 못됐다 이렇게 신문에 넣으면 사람들은 그거 보고 일본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광고 홍보 및 소비자 확보의 역할도 하고요. 만화도 연재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통제, 가끔 정부들이 통제하기도 해요. 발행 허가제나 사전 검열제 등으로 신문을 통제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신문부터 볼게요. 총 정부가 등록제 검열제를 시행해서 언론을 통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문은 정부의 간섭을 피해 조계에서 발행해요. 조계가 뭔지는 저 다다음 페이지인 개항장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편법자강 세력이 또 신문이나 잡지도 발간을 하고 지원도 하고요. 상하이에서 상하이신보라는 신문도 발간이 됐고, 요것보다 1872년 그냥 신보라는 신문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또 상하이에서 이것도 발간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하이가 대표적인 조계지잖아. 조계지가 뭔지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중국 내에서 서양 세력들이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상하이 조계지 하면 미국 조계지라고 하면 여기에 미국 애들이 모여서 살아. 대신 이제 중국 정부는 이 조계지에 간섭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중국 정부의 간섭이 덜하니까 조계지에서 신문이 많이 발행돼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상하이에서 특히 신문이 많이 발간되는데 요 신보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연도도 알아둡시다. 영국인이 발행했고요. 다양한 소식을 전달했고요. 이런 신문들도 나왔고요. 잡지도 동방 잡지가 발간됐는데 잡지도 잘 안 나와. 동아시아사 시험에서. 그래서 그냥 뭐 잡지는 한 번만 받으세요. 잡지는 잘 안 나와. 알겠죠? 한국 보겠습니다. 한국도 그 이제 통관부가 1905년 을사늑약 이후로 세워졌죠. 그래서 일제가 신문지법으로 신문 검열의 언론을 탄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은 한성순보라 해서 조선 정부에서 발간한 거고, 조선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고, 조선 정부의 개혁 정책과 근대 문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독립협회에서 독립신문을 발간하죠. 이게 최초의 민간 신문이고요. 한국어 영문 동시 발행했고 민중 계몽을 주로
인류 계몽과 관련된 글을 주로 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황성신문에서는 을사조약 이후 일본 침략을 비판하고 영국인 베델이 대한매일신보도 발간해서 여기도 역시 을사늑약 이후 일본의 침략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잡지는 그냥 여러분 한 번씩 봐두세요. 여기도 거의 안 나와더라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 일본 보겠습니다. 일본도 역시 검열제나 발행금지법을 시행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일본 신문은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연도가 2개가 써져 있어요, 교과서에. 그래서 그냥 딱 70, 71년 이때쯤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절대 이건 시험 문제로 정답으로 그 연도 정답으로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마 대부분 여기 관련된 연도를 뭐 이 연도랑 멀리 떨어진 걸 줄 거야. 예를 들면 98년에 있었던 일은, 그럼 여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좀 근처의 일은 안 줄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근데 어쨌든 알아둬야 됩니다. 선지로도 나오고요. 요코하마에서도 발간된지 알아야 돼. 아시겠죠? 일본 최초의 일간지고요. 요미우리 신문이나 아사히 신문은 일상적이고 오락적인 내용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내용도 보도했다고 해요. 헤이민 신문은 러일전쟁 반대 및 평화를 주장하기도 했대요. 잡지는 메이크로 잡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문과 잡지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연도 얘기했어요? 연도? 알겠죠? 꼭 암기합시다. 교육제도예요. 교육제도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교육제도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로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연도도 알아야 되고요. 교육제도에 대한 내용도 알아야 돼요. 특히 일본의 교육제도가 종종 그냥 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꼼꼼히 알아둡시다. 중국은 베이징에 동문관이라는 걸 설립해서 외국어 교육을 했었고요. 국자감을 경사대학당으로 개편해서 설립을 합니다. 이게 베이징에 설립되었고요. 베이징에 설립된 거 1898년인 거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1902년 중국이 근대학제를 도입해요. 근대학제가 근대 교육제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의 동아시아는 서당,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성균관 이렇게 가는 교육제도잖아.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의 교육제도 있죠. 초, 중, 고. 이 교육제도가 이때부터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서양의 교육제도거든요. 그게 이제 이 시기부터 동아시아에 들어왔고, 중국은 1902년에 도입했다. 아시겠죠? 한국 보겠습니다. 1883년에 외국 교육기관인 동문학을 설립하고요. 이 유경공원을 이라는 교육기관도 설립해요. 그래서 근대 교육기관이고 외국어나 서양 문물을 교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선도 1894년 근대학제를 도입하고요. 교육 가부개혁되죠.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해서 덕체지를 겸비한 교육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때 한송 소학교, 중학교, 사범학교, 외국어학교를 설립해요. 오케이? 그 다음 일본 보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게이우숙도 설립을 하고요. 역시 일본도 근대학제를 제정해요. 1872년에. 그래서 일본 근대학제는 내용을 물어봐. 소, 중, 대학교에 입각한 근대학제를 공부하고요. 중요한 건 소학교를 의무교육 실시합니다. 그래서 소학교 의무교육 실시한 건 일본밖에 없으니까 알아둡시다. 오케이? 그리고 1877년에는 도쿄대학. 글씨 봐라. 도쿄대학을 설립하고요. 그리고 1890년에는 천황에 대한 충성심과 효심을 강조하는 교육지구도 반포합니다. 일본계 확실히 중요하니까 일본 중심으로 보고 나머지도 꼭 한 번씩 꼭 봐주세요. 역시 연도 그리고 교육은 특히 내용도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성과 청년 여기 정말 안 나와. 여기는 버려진 단원인가 봐. 아니면 이게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내신이면 학교 선생님들이 낼 수도 있으니까
수업하는데, 그치만 뭐 우리 진짜 천재지변으로 여기서 나오면 어떡할 거야. 그때 가서는 뭐 만약에 이거 수업 안 했어. 근데 그때 가서 시험에 나오면 뭐 나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해야지 수업은. 그쵸? 간단히 보겠습니다. 3번만 읽어보세요. 여기는 사실 진짜 크게 안 중요해. 여성 인권, 여성에 대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근데 이후 여성 교육이 확산돼요. 하지만 확실히 그 당시에도 여성 인권이 많이 낮았기 때문에 여성 교육의 목표가 현모양처가 좀 좋은 안에서 머물렀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어떤 여성 인권 운동이 펼쳐졌냐? 량치차오가 전족 금지 운동을 해요. 여러분 전족이 뭔지 알까요? 그 옛날 중국 풍습인데 량치차오도 그 전족 금지 운동인 천족 운동을 전개했고 순원도 전족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게 뭐냐면 옛날 중국에선 지금은 안 그런데 이걸 발이 작은 여성을 미인의 기준으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발이 작을수록 미인이다. 그래서 이거를 나도 그림으로만 봤는데 너무 징그러워. 발가락을 어떻게 앞인가 뒤로 꺾어가지고 발을 되게 작게 만들어요. 근데 발가락을 진짜 꺾어서 붙여. 뭐 앞으로 해도 불편하고 뒤로 해도 불편하겠죠. 뭐든 징그러워. 그렇게 해서 붕대로 감아가지고 발을 되게 작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성분들 얼마나 그 발이 아프고 불편하겠어요.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그러면. 근데 그걸 미의 기준이라고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여성분들 많이 힘들었겠죠. 중국 여성분들이 전적 때문에. 그래서 이제 랑치차오나 순원은 금지하기도 했고요. 신해혁명 이후에 여성 인권 요구도 확산되고 신문화 운동 이후에는 남녀 관계나 가족제도 변화하고 여성 해방 요구도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중국의 대표적인 여성 운동가에는 린 후인이랑 치유진이라는 두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린 후인은 건축가이자 문학 작가입니다. 그래서 서양 건축 이론서를 번역해서 중국 근대 건축학의 기초도 마련하고요. 태난봉 광장 인민영웅기념비 설계도 참여했고 오송기 원안도 제작합니다. 오송기가 지금 중국 국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치우지는 일본의 홍문학원을 유학 다녀와서 중국에서 교사로 활동을 했고요. 중국 동맹의 지부장으로도 활동했고 이거 순원이 만든 거죠? 중국 여보라는 여성 신문도 상하이에서 발간합니다. 여학 코드도 설립해요. 나 한국 보겠습니다. 그나마 이 여권 통문이 선지로는 나와요. 그래서 서울 양반 부인들이 서울 북촌에서 여권 통문을 발표합니다. 이 내용은 뭐냐? 여성들의 교육, 참정권, 그리고 직업 가질 권리 이 세 가지 권리를 주장을 해요. 오케이? 이게 서울 북촌에서 있었던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정부의 여학교 설립을 요청하기 위해서 찬양회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근데 보수파의 반대로 학교 설립이 거부돼요. 그렇지만 굴하지 않고 직접 돈을 모아서 순성 여학교를 설립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자는 모습이 너무 멋있죠. 그리고 조선 여자 교육회는 여자 계몽 운동도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요 여권 통문이 선지로는 종종 등장하니까 알아두시고 연도도 알아둬야 돼요. 발표한 연도. 여성운동가, 한국 여성운동가 보겠습니다. 나혜석이라는 인물이에요. 한국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이자 작가이자 여성인권 운동가예요. 도쿄 여자 미술 학교에서 유학을 했고요. 여자 유학생 학우의 기관지인 여자계도 발행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3.1 운동에도 참가했고 당시에 결혼했다가 이혼해서 이혼 고백서도 발표를 하기도 했다요. 당시 이혼하면 진짜 큰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일본 여성인권운동. 일본은 남녀 모두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해요. 아까 소학교 의무제도 봤죠? 여성도 의무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부인교풍회라는 단체가 여성인권운동을 전개해요. 그래서 남녀의 동등한 권리, 일부 다처제 폐지, 매춘 금지 등등의 주장을 펼쳤고요. 중혼 금지 법조화를 이뤄냅니다. 중혼이 일부 다처제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렸네요. 중혼이 일부 다처제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러 아내를 거느리는 걸
겨우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냅니다. 부인교풍회가. 일본의 그 여성 운동가론 히라스카 라이초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여자 대학을 진학했고요. 여성 잡지인 세이토도 창간하고, 뭐 가부장적 관습 타파, 여성 스스로 잘 되찾을 것, 그리고 육아에 국가 보호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여성 인권을 위한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여기서 끝. 나올 수 만약에 나올 거면 어쨌든 여권 통문, 한국 여권 통문을 가지고 요 순성 요역교육까지 설립했다는 내용이 그나마 가장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어쨌든 여권 통문은 선지로도 등장했으니까. 아니면 뭐 부인 교풍의 활동, 그리고 좀 그 여성 운동가들 인물의 각각의 활동이 만만히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동세사를 내가 봤을 때 처음 등장하는 주제, 그냥 생판 처음 등장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절대 어렵게 안 물어봐. 작년에 세계사의 경우 수능에 와하브 운동이 처음 등장했는데, 와하브 운동의 기본적인 개념을 물어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 등장한 내용은 그렇게 어렵게 안 내요. 기존에 나왔던 주제를 사료를 진짜 꽈가지고 21개조 같은 거 어렵게 내지, 처음 등장하는 건 나오더라도 어렵게 등장하지 않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있읍시다. 오케이? 다음 청년. 진짜 이건 선지로도 안 나와요. 그냥 읽어만 보세요. 청년은 근대 교육을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이상적인 국민이에요. 국가 민족을 이끌어야 될 자의식을 갖고 있어. 다들 나는 청년이니까 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된다 생각 다들 갖고 있었죠. 중국에서는 일본 유학을 통해 서구 사상을 수용한 애들이 많았고요. 신문화 운동도 주도하고, 신문화 운동 당시에 청년 잡지도 발간합니다. 이게 신청년으로 계층돼요. 한국의 청년들도 일본으로 많이 유학을 하고요. 잡지 뭐 학지왕이라는 잡지도, 청년 계몽 잡지도 발간하고, 그리고 국컴퓨터로 민족운동도 전개합니다. 학생들이 주도하는 운동들이 60만 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오픈하로드나 문자 보고 운동 이런 게 있어요. 그리고 독서회라는 단체도 조직을 하고요. 그래서 청년 진짜 이거만 봅시다. 아시겠죠? 다음 개항장 보겠습니다. 개항장은 뭐 지역사회 한 문제로 등장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개항장 한번 정리하고요. 지역사 때 다른 지역들이랑 합쳐서 한번 정리하면 큰 문제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개항장의 특징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9단원에서 봤듯이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까지 모두 다 개항을 했죠. 그 개항하고 개항된 항구에는 조계가 형성돼요. 그 조계는 뭐냐면 외국인들을 위한 거류 지역이에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뭐 영국, 프랑스, 미국이랑 그 개항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영국, 프랑스, 미국인들을 위한 생활 공간, 거류 지역을 만들어 줍니다. 그게 조계예요. 오케이? 중국 입장에서는. 조계에서는 외국인의 자치를 허용하고요. 외국인들이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 상하이 조계에 있는 미국, 프랑스, 영국인들에게 간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치해법권, 영사재판권도 인정합니다. 이게 뭔지는 우리 9단원에서 배웠었죠. 넘어갈게요. 아니야, 설명해줄게. 이러면 안 된다는 거 깨달았어. 왜 깨달았냐? 우리 아는 학생 하나가 영어학원 새로 갔는데, 근데 사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100% 맞는 학원을 간 것 같진 않아, 자기 수준에. 근데 이제 가서도 그 영어 선생님이 너네 이거 다 알지? 그냥 넘어갈게, 이런 게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너무 어렵대. 근데 나도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가끔 한국사 내용이라든지 앞단원에서 배웠던 거 다 알죠 하고 넘어갈 때도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다 내 거 강의를 다 잘 따라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이것만 들을 수도 있고, 그쵸? 또 한국사는 특히 아까 얘기했듯이 고1 때 배웠던 거라, 뭐 고3 때 수능 준비로 배우긴 하지만 그 수능 한국사는 되게 얕게 배우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들 가물가물할 수도 있고, 또 이제 N수생들은 특히 또 한국사 배운 지 오래됐고 또 다시 다른 직장 다니다가 도전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걸 좀 최대한 지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치해복권이 뭔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국인들이 중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프랑스, 영국 애들이 중국에서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중국법에 의해서 처벌받는 게 아니라 본인들 나라 법, 영국인이면 영국법, 미국이면 미국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요. 그걸 치외법권이라 그래. 보통 그래서 왜 영사재판권이라 하냐면 영사가 외교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들어와 있는 영국인이 범죄를 저질렀어. 그러면 중국에 들어와 있는 영국 외교관이 재판을 대신 담당해요. 그 외교관이 영사기 때문에 영사재판권이라고 해. anyway, 그래서 보통 그런 경우에는 자기들 같은 나라니까 살살 처벌을 해줘요. 그래서 이게 불평등 조약의 기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외법권이다. 오케이? 잘 알겠죠? 계약장의 특징, 뭐 여러 가지 생활 시설이 있어요. 상회사라든지 무역회사, 금융기관도 많고요. 외교관, 영사관도 있고요. 서양식 호텔, 공원, 교회, 성당 등등 있고요. 뭐 전신, 전화, 신문, 우편, 전차 같은 편의시설도 많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중국의 계양장부터 볼 건데 상하이예요. 미국, 영국, 프랑스가 상하이 조개를 형성해요. 특히 영국이랑 미국은 공동 조개를 형성해. 상하이 황푸강 인근 와이탄에. 그럼 프랑스는 따로 조개지를 형성하고요. 이것까지 알아둡시다. 그다음 한국 개항 이후 내가 지난번 강의 모니터링 하는데 또 딴소리 해서 죄송해요. 이 의자 삐그덕거리는 소리 너무 심한 거야. 진짜 죄송해요. 그 집중하는데 방해돼. 여러분 공부하는데 방해되죠. 그래서 최대한 안 하려고 했는데 방금 살짝 소리 난 것 같아서 제가 안 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개항 이후 외국인 거주가 많아졌고요. 특히 서울. 그래서 한국의 서울은 사실 개항장이 아니죠. 근데 이제 당시에 발달한 도시를 보려고 여기 이 단어에 들어가 있어요. 서울은 개항장이 아니에요. 개항 이후 외국인 거주가 많아지고요. 경운궁을 중심으로 황성 만들기 사업 추진됩니다. 그래서 대한제국 정부가 주도해서 서울을 근대 도시 모습으로 만들려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설치됩니다. 아시겠죠? 다시 서울은 개항장이 아니에요. 이때 발달한 도시로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 한국의 개항장은 부산, 원산, 인천이죠. 이게 강화도 조약 때 개항됩니다. 그래서 원산은 교과서에 없어서 일단 빼놨어요. 그래도 혹시나 알아둡시다. 그래서 외국인 조개가 거류지가 형성되고요. 도쿄도 개항장은 아니에요. 역시 이때 발달해서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도쿄 긴자에서 대화제가 발생해서 긴자 이후에 서양식 거리가 형성되기도 했대요. 다음 요코하마는 개항장이죠. 밀소통상조약 어디 대신에 개항했어? 가나가 대신에 개항됐죠.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요코하마, 상하이로 있는 항로까지 개설됐다고 합니다. 요거까지 전부 알아둡시다. 아시겠죠? 근데 이 지역 문제는 저 뒤에 14단원 지역사에서 다시 한번 정리할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서양 문물의 수정 파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서구적 세계관은 만국공법과 사회진화론에 대해 다시 할게요. 서구적 세계관은 만국공법이랑 사회진화론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해하시고 중한일, 한국, 중국, 일본이 각각 그 내용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알면 되고요. 철도 시간, 교육신문은 무조건 연도부터 외워야 되고 교육에 대해서는 내용도 같이 학습해 줘야 한다. 여성과 청년 한번 읽어보고 개항장도 어쨌든 이 내용들은 다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꼼꼼히 보고 지역사 가서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이렇게 알겠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꼬일까요? 죄송합니다. 그럼 서양 문물의 수용 파트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11단원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